역전세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주택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출 정도는 내줄 수 있게 해달라. 전세 대출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랑 비교해 봤을 때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빠지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바로 세입자들입니다. 여기에 단 한 푼의 대출도 없어도 선순위 채권이 0원이어도 깡통 주택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증시 조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더 나쁜 행위예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예 세입자 돈을 노린 사기도 간혹 있다는데요. 안타까운 사정에도 대책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부동산과 금융이 흔들릴까 걱정도 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하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 임차인, 은행 모두들 이거 잘못하면 망할까 봐 걱정인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그리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협 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전세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역전세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형성된 전세 가격이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다 보니까 주인들이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주택 시장이 전세금에 대해서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전세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세대출 제도나 이런 걸 다 활용하셔서 최대한 전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역전세가 났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역전세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현상이 이제 거기서 빚어지죠. 돈을 못 돌려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임차권 등기라고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또 집을 팔려고 한다든지 경매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역전세가 이제 사회 이슈가 된 겁니다. 그 잘못하면 금융도 흔들리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금융회사 흔들린 건 아니고요. 소유주의 입장에서 좀 흔들리겠죠. 세입자들하고 전세보증금 못 찾게 되면 사실은 경매 과정을 거친다는 게 쉽지 않지. 생활을 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정신도 아프시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전세가 벌어져서 계속 어떤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된다라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맞고 말씀하신 금융 부분에서는 사실 금융회사 입장들은 뭐 채권 회수만 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소유주,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언론에 역전세 대란, 은행이 흔들린다 막 나던데 그건 과장인가 봐요. 역전세가 났을 때 채권 회수가 안 되는 데가 있나요, 현장이? 그러니까 그 기사는 좀 과장이군요. 네네, 그게 좀 연결을 이상하게 지은 것 같아요. 좀 과장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역전세 문제가 지금 뭐 자칫 보면 어떤 요인들이 어디에 있냐 지금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있겠네요. 저기 그 전세가 그렇게 역전세 문제가 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지면 네. 신규 분양도 결국은 그 갭 투자 개념으로 분양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타격이 가면은 금융도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이제 먼가요? 과대 해석이죠. 과잉 해석. 네. 왜냐하면 뭐 지금 걸어가는데 물병이 흔들려 야 지진 날 것 같다 이런 소리랑 똑같습니다. 수준이 제가 볼 때 전혀 거기까지 간다라면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형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때 회수하는 거잖아요. 회수할 때 채권 회수가 안 되게 대출하는 기관이 현재 없거든요. 대한민국. 그리고 또 비소구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또 우린 LTV도 낮게 드는 편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전이된다는 건 좀 과잉된 해석이다. 제가 볼 땐 그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전세금을 많이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신묘한 투자인데 결국은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까지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하락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뭐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죠. 예측 불가능한 변동이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게 내외부적인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을 예측한다고 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갑자기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뭐 질병 사태로 인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한 뭐 저금리 사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또 그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또 감안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 못 돌려주고 쩔쩔매는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외환위기 그렇죠. 때도 있고 카드 대란 때도 네, 맞습니다. 있고 그때는 어떻게 풀어갔어요? 외환위기 때하고도 저 카드 대란 이럴 때 전세 그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또 말씀하신 그 중장기적으로는 분양 현장, 건설 현장까지 연결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인 대출 보증 대출을 발생시켜줬습니다. 임대인들이 원래 대출이 안 되는 조건인데 전세금 반환을 용도로 한정져가지고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그 차익을 갖다가 임대인이 아까 말씀하신 전세를 활용한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자기가 이제 부채를 안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임대인들이 좀 힘들었죠. 그때 금리가 IMF 때 좀 높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그냥 파는 분들이 이제 경매가 많이 벌어졌었고 뭐 여러 개 되시는 분들 이자를 감당할 분들은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랬죠. 그래서 그 당시 좀 난리가 났었고 또 마찬가지로 카드 사태 때도 그 제도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히 넘어갔고 요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30%인가 했다가 지금 당정위에서 제가 보기엔 그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금액이 막 6억, 7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LTV 30% 선에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번에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걸 지금 계획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역전세난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우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30%까지 허용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 60%로 풀립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은 폐지됩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임대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네. 아니 집 갖고 돈 버는 투기꾼들한테 대출을 해서 해결하다니 그리고 막 반대하는 기사 같은 거 막 나고 댓글에도 난리 났었거든요. 당연하죠. 이번에도 그럼 난리가 날까요? 워낙 이번은- 어려워서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뭐 최근에 어떤 언론의 어떤 그 보도 형태나 또 분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자꾸 막아주는 형태잖아요. 부동산 P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비판이 많죠. 근데 왜 나라 돈으로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도와주냐? 그건 다 비판받는 만한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비판받는 걸 떠나가지고 문제가 확대가 됐을 때 우리 국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면 명분이 있잖아요. 당정청에서. 그런 부분을 내세우는데 조율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비판 직전에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을 안 하고 30%까지는 누가 와도 이해가 되는데 50% 대출해준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와도 국가 세금을 갖고 다주택자를 위한 형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일단 던져놓고 사회 여론을 좀 체크한 다음에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잘해야 뭐 한 40%? 이 정도까지 가는데 그것을 이제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대출 이자도 중요하겠죠. 이자가 뭐 전세금 대출 이자가 지금 보조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해준다? 이러면 이제 정말 비판받겠죠. 약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니까 비판받으니까 이자율도 되게 중요하고 그 대출의 폭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지원 대책이면은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역조제 상황은 뭐 전에 없다가 2023년에 딱 등장한 게 아니라 부동산 뭐 상승기 하락기 그리고 뭐 금리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그리고 2004년도, 2009년도, 2012년도 이렇게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지 발생을 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가장 급한 것이 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한 대출 규제 좀 완화할 것입니다. 이거를 나라에 뭐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그 주택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출 정도는 내줄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그 주택담보대출에도 그 전에 사태 때는 없었던 DSR이 적용이 돼 있고,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그 RTI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임대소득 대비해서. 근데 지금 보증 반환에서 문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들은 대부분 전세 부분이잖아요. 전세 부분은 아무래도 월세보다 임대소득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으니 이 RTI 부분에서도 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증금 반환의 목적에 한해서는 이게 뭐 다른데 그 전용하거나 악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좀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 쪽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상황이 어려워서 임차인에게 대출해서 어느 정도 좀 여력을 줬으면, 임대인한테 여력을 줬으면 임차인하고도 뭔가 좀 혜택을 나눠야지 좀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임대차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세 계약 구조에서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지금도 저금리 상황 속에서 그 전세 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셨었어요. 그러면 이 미반환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임차인들의 이 전세자금 대출의 반환 상환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보증 반환을 위한 대출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차주가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반환을 받아서 그거를 상환할 수 있게 되고, 그 이 전세금 대출로 형태로 있던 것을 임대인이 대출로 지고서 책임을 지고서 반환을 해주고 그런 구조로 좀 바꾸자는 그 겁니다. 혜택의 전이 과정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추원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면 그 임차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법은 임대인이 돈을 내주는 것밖에 없는데 능력이 없으니 나라에서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여건이 이제 완화해야 되는 여건이 좀 적정한 가격이라는 건 저도 이제 인정을 해요. 근데 주택 가격이 만약에 1억인데 현재 대충 대부분이 뭐 7천에서 뭐 심한 데는 뭐 1억이 넘게 지금 대출이 돼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인데 만약에 8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시세가 5천으로 내려왔어요. 그 2천을 본인이 낼 능력이 없으면 자유시장 경제 공정 상식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팔아서 정리를 해야죠. 그 집값이 오를 때는 그 수익을 다 취하고, 어려울 때는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이런 형태는 코스프레인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투기와 투자 구분하는 것처럼 네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지나친 갭투기라고 해서 투기로 생각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주 그 창의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건데 금을 어디다가 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저도 제 주위에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통상 자기가 많이를 대비해서 7, 8천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갭투기성을 가진 분들은 풀로 전세 대출이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1억짜리 집인데 전세 대출이 2억까지 돼요. 그러면 옆에 집하고 짜고 살아도 2억까지 시세를 가짜로 올리고 2억을 받습니다. 이건 보면 알죠. 그게 저 증시의 무자본 M&A랑 똑같은 구조죠. 당연하죠. 네. 증시 조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더 나쁜 행위예요. 왜? 증시는 주당 가격이 하나 있어서 그나마 피해가 분산이라도 되지. 이건 단위가 크잖아요. 증시에서 잘못돼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많던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1990년대도 임대차 3법 바꿀 때도, 임대차 그 기간 늘릴 때도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움직인 거거든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는 토론 주제는 전세보증금에 못 돌려주니까 대출을 늘려주자 맞냐 여기로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저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요. 지금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 문제가 발생한지를 밝히고, TFT 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문제가 발생한지를 밝히고 해결책을 찾겠다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현재 피해본 분들을 해결책을 찾겠다, 최선을 다해, 여기에요. 이 초점이 좀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까딱 잘못하면 세력에 속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대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 부분 역시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전제가
대부분 이 뭐 정책이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나 입법이나 규제들이나 이런 거를 논함에 있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세 공시가격에 얼마 대비 전세금이 이만큼 높지 않느냐 그런 걸로 깡통주택 어느 지역은 깡통주택이 뭐 80%나 된다, 90%나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2030년까지 발표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공시가격과 시세가 많이 이제 괴리가 사라져서 좀 좁혀져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KB 시세라든지 이런 다른 준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많이 됐던 특히 역전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속한 비아파트 유형들은 시세하고 공시가격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까지 갈 것도 없이 수도권의 원룸 하나에 공시가격을 보다 치면은 대략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세 시세는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7, 8천 이상 비싼 데는 1억까지도 넘어가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들이 없다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보증가액 기준이 요새는 가장 전세를 얼마 받느냐의 기준이 되겠죠. 기존에 강화되기 이전에 150%로만 놓고 봐도 공시가격이 4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시가격의 150% 하면 6천만 원이 그게 넘어서게 되면 깡통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 전제는 여기에 단 한 푼의 대출도 없어도 선순위 채권이 0원이어도 6천만 원을 받게 되면 깡통주택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착시가 그 비아파트에서는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혹자들은 또 이제 반환을 못할 거면 네가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비아파트 주택들은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라기보다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내가 보유함으로써 주택수로 산정됨으로써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학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연유로 해서 그 임대를 목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주택에 대한 특성들이 또 있고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또 사서 팔아서 하게 되면 또 누군가는 임대를 놓는 사람이 살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방 한 칸 크기의 원룸 하나도 보유를 구입을 하게 되면 보유주택 하나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룸이 20개 들은 다세대 주택 밖에 빌라 건물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택들을 매수할, 매도할 이런 수요들이 있을까요? 전무한 상태겠죠. 자, 이렇게 사안이 복잡하지만 또 가닥을 잡아보죠. 지금 동탄에서는 오피스텔 268채를 가진 부부가 세입자들한테 이른바 전세 사기다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작년 3월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지난달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좀 더 거주하다가 돌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전세에 살고 있는 거고 집주인 바뀌었고 그 근저당 이런 거 없는 거 다 확인하고 했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알고 보니 새 집주인은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부부 가운데 아내인 박모 씨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박 씨는 오피스텔 등 196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여기에다 남편 장모 씨 명의 매물까지 합쳐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끊겼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한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올해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 압류될 수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대부분은 매매가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이른바 역전세 세입자가 아니어도 취득세와 이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의도적인 사기인지 아니면 하다가 돈줄이 막힌 건지 잘 모르잖아요. 사기라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탄의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섣불리 사기라고 언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주택 갭투기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투자의 실패. 그래서 여기
그 기준이 되는 건 선순위 채권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가장 큰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채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전년도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간 즈음해서 이제 임차인들에게 이걸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이야기를 보냈었고 했기 때문에 뭐 고의성이나 의도성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벌어졌던 전세 사기들하고는 좀 다르게 보기도 하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합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집이 뭐 100채건, 500채건, 뭐 1000채건 건전하게 본인이 그 능력이 있게 그 자금 능력이 있게 이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이 됐다면 뭐 사고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뭐 문제가 없었을 것이겠죠. 근데 뭐 그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가격이 폭등했고 폭락했던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단기간에 이렇게 다주택을 또 이제 뭐 매입하여서 능력밖에 이렇게 임대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폭등기가 왔을 때 바로 취약하게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은 임대인에 대한 어떤 대출 지원, 이게 지금 이 동탄 사례는 형사 고소까지 됐는데 대출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다주택자와 갭투기와 악성적인 임대인들까지 살려주는 꼴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사기를 고소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아,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이 풀려나겠구나. 법을 악용한 사례다라고 판단드릴게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제 행위를 조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기 행위가 어떤 행위냐. 이 공통적인 형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뭐냐. 전제가 좋아요. 자본시장이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게 명분이에요. 맞죠? 맞는 말이죠. 정확히 맞는 말이죠. 내려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또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전세를 무리하게 받아야 됩니까? 중요한 건 무리하게 받았죠.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그걸 매집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사안에 매일 기다리면서 나오는 물건마다 샀을 거예요. 100%. 안 그러고서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해당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봐서 네, 여기서 수사하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형사 절차라는 게 증거 확보를 하니까 그러면은 사기죄 넣었을 때 네, 이걸 그러니까 하겠죠. 형사 예, 예. 절차가 시작되니까 증거 확보를 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정황을 봐서 이 사람이 이제 악의적 의도로 시세를 조정했거나 뭐 그게 하면은 보일 때 당연하죠. 넣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과하게 전세금가를 네, 해서 네, 땡겨서 그렇죠. 했으면 네, 네. 형사적 문제는 없어도 이런 경우는 대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시세가 1억짜리인데 왜 그걸 2억을 대출해요?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앵커님은 대출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말이 안 생각하세요? 되죠. 대출을 해주더라도 막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그 가치를 넘어선 만큼 지금 보증 그렇죠. 금액이 형성돼 있고 했다면은 그 보증 금액이 이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주택에 대한 가치만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그거를 가치는 시세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 지금 뭐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가치를 매기는 방법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인데 그거를 넘어선 금액의 보증 금액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플러스 P라고 그러죠. 풀피로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고 했던 것까지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줘라. 이 부분은 저희도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전세금 몰도 돌려받으면은 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 절차를 일단 들어가서 증거 확보를 해야 내용 파악도 쉽고 돌려받을 여건이 되겠군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안에서도 지금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얘기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은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당사자인 임차인 분에게는 사기냐 사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보존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기건 사고건 똑같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사기를 부분이죠. 주장해서 일단 형사적 절차가 되면은 더 많은 증거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하겠네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미추홀고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화곡동에서 이제 사건들이나 봤을 때 뭐 많은 정보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들이 지금 만족할 만한 만큼의 피해 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상이라든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방점을 사실은 이렇게 그 벌어진 피해자분들을 구제하는데도 물론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지만은
지금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이런 사기나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임대차 3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역전선안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명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그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뭐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이제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법무부 참고 자료를 이제 내면서 그 중에서 워딩 자체가 이럽니다.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임대인들이 4년 계약을 네. 전제로 예상을 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전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역전세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근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전세는 어떤 하나의 가지고서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급격하게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 가격까지도 상승을 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크게 일조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 임대차 3법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만류를 했었잖아요. 조금 더 숙고를 좀 하면서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스포츠 경기 하듯이 바로 그냥 끌어내지 말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부작용은 혹시 있진 않을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급하게 했었잖아요. 공동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본인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게 전세가 3억 8천이었다 7억까지 상승을 했었잖아요. 임대차 3법 이후에. 그런 두 가지 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면 뭐 이거 하나가 뭐 모든 100%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흔드는 급격한 정책 변동에 더하여 예. 그 보증제도나 전세 대출 이런 게 엉켜서 예. 이제 지금 대란이 났다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이게 또 오락가락하면서 문제가 아주 그냥 더 커졌다.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온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임대사업자라고 통칭이 되니까 임대사업자 하면은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뭐 세무서와 그 지자체까지 등록을 해서 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일반 그냥 등록을 안 하고 임대를 하시는 일반 임대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없던 제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뭐 활성화를 시키고 뭐 이런 제도가 아니라 1994년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을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 여러 번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유지가 됐던 제도예요. 일부 뭐 명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12월에 이제 김현미 장관을 통해서 장려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뭐 정확한 워딩이 그랬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임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사실은 수치까지도 준비해 놨던 게 있었어요. 사업자 명수 얼마, 임대주택 얼마만큼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등록시키겠다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만큼 뭐 강력하게 이제 그 장려 플러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겁박받듯이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과세특례 적용받는 것도 뭘도 모르고 적용도 못 받으세요. 근데 등록해놓고 의무만 지고 있고 지금 말소도 안 돼서 갇혀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문재인 정부 증세 표적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입니다. 투기로 특정 지역 집값을 끌어올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과도한 담보대출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각종 공제도 더 크게 했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간 1,956만 원일 경우 임대사업자는 여러 혜택을 받아 세금을 6만 5천 원만 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17배 가까이 많은 10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 기간 등의 제약을 받지만 이를 감수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돌려 투기를 막고
서민층을 위한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불과 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손바닥 뒤집듯이 뭐 2018년 9.13 대책, 뭐 그리고 2020년 7.10 대책, 뭐 6.17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폐지에 가깝게 규제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가장 큰 규제라는 것이 2020년 7.10 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책 때 이 모든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아파트, 비아파트 포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장기 중엔 아파트를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 말소를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나 등록 당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것도 하나이겠지만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는 기간에서 같이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서 8월 18일 날 시행이 됐죠. 이게 상당 부분 또 임대료 폭등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강제로 폐지를 시켰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제도가 돼버렸고,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또 있는데 비아파트 장기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도가 내가 등록했을 당시와 여러 가지가 규제는 더 생겨나고 혜택이라고 불리는 과세 특례들은 훨씬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와의 계약인데 계약 당시와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등록 말소를 허용을 안 해줘요. 임차인의 거주 안정 얘기를 들면서. 다른 유형들은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 다 자진 말소를 해줍니다. 말소가 안 되니 주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킬 수 없어서 주택을 무단으로 매각하면 호별로 과태료가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전세난 속에서 내가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겁니다. 말소가 안 돼서. 팔아서 보증금 반환하면 과태료를 3천만 원을 받고 받았던 과세 특례가 다 환수 조치가 됩니다. 거기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못 판다고 이제 말씀 주시잖아요. 일단 원칙으로 못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법조항에 있는 걸로 알아요. 부에 연속된 2년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 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간 2년 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팔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팔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동의한다고 팔 수 없습니다. 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표현에서는 못 팔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2년 연속된 그 부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못 조항이 팔게 정부가 있으니 막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 상황을 뻔히 아는데 왜 그걸 도와주질 않죠? 팔고 싶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게 말소를 신청하면. 시켜달라. 네. 말소를 시켜달라. 그래서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주고 싶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진 말소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탁상행론이네요. 그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TF팀을 만든 걸 제가 알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땐 좀 진지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노후에 다세대나 원룸 임대하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또 이게 노후 대책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증보험 문제도 있고 이러다가 정말 뭐 전세 사기로 몰리는 거 아니냐 걱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산에서 원룸 임대하시는 분 저희가 한번 사정을 들어봅니다. 연결해서 한번 여러 말씀 나눠보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원룸 투자와 상관없는 70대 아버지가 약 4년 전에 사신 어쩌다 법인 원룸 다세대를 들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지난 2년에 갑자기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를 시켜서 1년에 몇백 내는 세금이 지금 약 4,800만 원 정도 2년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에 대한 그 월이자가 약 2천만 원, 보증보험으로 들기 위해서 비용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억 1천만 원이 전세로 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전세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LH만 전세를 냈어요. 혹시나 피해가 될까봐 LH에만 전세를 다 냈습니다. 근데 전세율을 빼다 보니까 전세 비율이 높아집니다. 전세 비율이 높아지면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다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못 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빼서 내야 됩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지금 세입자한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전세보증금 빼서 돌려막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세금 폭탄 얘기를 뭐 할 수는 있지만 자금 계획을 좀 너무 빠듯하게 했던 점은 없나요? 이런 작은 계획을 제가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정책을 잘못 잡은 거죠. 저는 갑자기 몇백만 원 하던 종부세가 몇백 배 뛰어가지고 5천 가까이 지금 받았습니다. 1년에. 지금 제가 작은 계획을 못한 게 아니라 못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려고 뭐 애를 정말 쓰고 계신데 그러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반환이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막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슈는 빌라왕이냐 깡통 다세대냐입니다. 일반 개별 아파트와 달리 깡통 다세대는 세대수 전부가 피해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년 월세 수익보다 많은 종부세로 인해서 전세를 받아 종부세를 낸 저 같은 깡통 다세대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 5억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 전세금을 4억으로 낮춰야 합니다. 역전세가 아니라 정부에서 강제 역전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일고 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곧 예비양 빌라왕이 될 예정인 이런 사람들을 양성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솔직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 얘기도 그렇지만 뭐 투기꾼 혼내주자 이런 식의 참 민심 처방도 문제고 또 제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결론 정해놓고 정책을 매도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관련해서 시민들의 쓴소리를 저희가 또 모아봤습니다. 대표님 좀 두 개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전세 대출이 문제지 지금 정부에서 대출 자꾸 늘려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봐도 이미 사기당한 건 답이 없어 보인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한국도 미국처럼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정권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문제 해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논해야 합니다. 자, 문제의 핵심 또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솔직히 담고 있는데 두 분께서 소신껏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죠.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어떤 의무적으로 개입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좀 신경 쓴다라면 제가 볼 땐 전세 이런 사기 문제가 사실 많이 좀 감소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세 대출 문제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느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좀 지원을 해주고 사다리 역할하고 나머지 좀 악용되거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세 대출의 장점만 살리고 폐해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없앤다라면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기당한 건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모든 돈 그리고 내 그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그리고 자금적인 피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확실하게 구제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노력을 해야 될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금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확대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좀 제도를 확충해 가면서 많이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자, 그러면 뭐 나라 걱정, 금융시장 걱정도 좋지만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전세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역전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 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어느 집에 아파트를 갔다. 근데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가 있고 전세가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70% 넘으면 일단 피하십시오. 70%.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피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 80%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쪽 지역은 그냥 월세로 가세요. 당분간 2, 3년은. 왜?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경제적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월세로 살았을 때 지금 월세 금리가 올라가다가 요즘 내려오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은 시장의 그 금리 수준에 맞춰서 균형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일시적 올라갔다 내려오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 보시고서 자 2년쯤 겁나가지고 들어가시느니 그냥 월세로 가서 비용 계산해 보시면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도 큰 차이 없을 거예요. 한 1% 차이거든요. 그런 걸로 좀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70% 선이다 할 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등기부를 보셔야 되겠죠. 먼저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이게 100% 넘는다. 이건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가 터지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으면 일단 피하시고 없는 것부터 찾으시고 있다고 했을 때라도 내 보증금하고 합한 게 한 시세 80% 선이다. 이러면 좀 무난하다고 봐요. 사고가 터져도 손해액이 손실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라인에서만 찾아다니셔도 큰 무리 없이 뭐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그런 가격 부침이 심하니까 요 말씀드린 내용만 좀 체크하셔서 하시면 크게 뭐 피해 볼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저희는 그 지금 역전세랑 전세 보증금 미반환 그 사고가 많이 터지고 걱정을 하시고 위험해하시는 부분이 이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유형 주택들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전세 계약을 이제 신규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든지 한국 부동산원 시세 같은 이런 준용할 수 있는 시세들이 있고 그거를 준용을 하고 공시가격도 어느 정도 시세와 괴리가 이제 적어져 있고 한데 이런 비아파트 유형 주택들에서는 참고할 만한 시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연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안심전세앱이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도권만 가능하고 7월부터는 뭐 지방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준용해 볼 수 있는 건 KB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KB 시세는 아니지만 이런 비아파트 빌라 주택들도 하우스머치에서 제공받는 시세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고 뭐 빅밸류라든지 이런 프롭테크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세들이 있는데 셋 다 뭐 큰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는 해요. 근데 그게 시세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계약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아파트 장기 유형은 등록임대주택이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빌라 그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등록임대주택 알아보러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하실 때 그러거나 아니면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주변의 임대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랑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같이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어플로도 이걸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임대주택을 한번 찾아보셔서 계약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전월세 계약하고 뭐 부동산 계약할 때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하나 준비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선진국에서는 뭐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제나 부동산에 대한 그 교육이 너무 전무해요. 그러니까 입시에 매달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정규교육 과정에 좀 편입을 시켜서 이거를 미리 사회초년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정말 그 필수 내용들만이라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로 나와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이 이런 그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진 한 교수님 출연하시는 거 열심히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라에서 좀만 더 신경 쓰시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자식 같은 마음으로 헤어주면 그걸 좀 법장 두세 개만 넣으면 사실 이건 교육도 하고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시장을 망치고 투기를 부추기는데요. 냉온탕을 오가니까 편법이 나오고 그러면 눈치 빠르고 미천 든든한 사람이 이득을 보죠. 부동산 정책, 특히 전월세 대책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얼핏 듣기에 속 시원한 그런 말과 정책의 대가가 이렇게 가혹합니다. 아무쪼록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그리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두 분께서 정말 긴 시간 고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